정치권 쏟아지는 뉴스의 이면들을 분석하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정치본색 심층토론. 오늘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김한 한겨레 기자와 네.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사전 투표율이 31.3이었는데 뭐 상당히 높은 투표율이죠. 네. 그건 뭐 부인할 수가 없고요. 이게 본 투표율까지 유지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21대하고 20대 비교해 보면은 사전 투표가 14% 증가했고 최종 투표 합산은 8% 포인트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4%에서 8%니까 한 절반 정도 안팎 증가한다고 봤을 때 이번에 4.59% 포인트 증가했으니까 그렇죠. 한 2%, 3%는 증가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첫 번째 근거고, 두 번째는 중앙선관위가 이제 4년에 한 번씩 한 갤럽에 이제 조사 의뢰를 해서 투표 의향을 물어보는데 거기서도 한 3% 안팎 증가한 걸로 나타나서 그 조사는 대체로 동일한 패턴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66.2에서 한 69%, 68이나 69? 그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70을 못 넘긴다. 70을 넘길 수도 있죠. 70을 그 숫자라는 게 사실은 근데 뭐 그 70을 넘기고 안 넘기고의 의미가 그렇게 큰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난 최근 총선에서 투표율이 60%를 넘었을 때 17대 총선하고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과반을 넘었거든요. 딱 두 번 넘었을 때가 투표율이 60%를 넘었을 때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이 근거 데이터가 이제 충분한 양은 아니지만 아무튼 최근 데이터에서 60%를 넘는 투표율이면 아무튼 민주당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70%까지 이제 간다고 하면 진보층은 진보층대로 다 나온 거고 거기에 이제 보수층도 조금 더 얹어진 측면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또 70%를 너무 넘어서면 보수층도 다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어르신들 막 편찮으신데 다 나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65에서 74이면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한 국면으로 갈 수 있다. 65에서 74면.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구간에 따라서 결집도를 좀 다르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반적으로 총선 투표율로 봤을 때 65를 넘어서서 한 70 정도까지 가면 지금 이제 심층적인 구도로 자리 잡고 있는 정권 심판론에 투표하려고 하는 층들이 이제 결집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이상이 가버린다. 뭐 예를 들면 대선에 버금가는 투표율이 나와버린다. 이러면 사실 대선에서 그 총투표를 해도 민주당이 진 적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이 그랬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게 양쪽에 모두 결집하는 양상으로 가는 투표율이 나온다면 그때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투표에서도 사전 투표 같은 그런 양상, 그러니까 대구가 상당히 낮고 그리고 전남북이 굉장히 높았고요. 세종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뭐 이런 양상이, 그리고 서울은 32가 넘었기 때문에 평균보다도 높았고 뭐 이런 양상이 계속 나타난다면 이른바 이제 야도라고 불리는 도시들이 더 높았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또 민주당한테는 유리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또 그게 또 자극이 돼서 또 보수가 결집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뭐 이거 왔다 갔다 하니까. 일단 뭐 대구 경북이 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상승폭이 이제 적은 이유는 일단 그 지역구만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내가 투표 안 해도 뭐 이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호남 지역에 비해서 전략적 투표를 좀 덜 한다고 봐요. 호남 지역에서의 사전 투표율에 대한 의미 부여 또 추가 보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 충청이나 또 위로 올라가서 수도권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투표율 자체가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어가 메시지라는 맥락의 얘기처럼 투표율이 메시지라는 것이 바로 호남의 투표율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알고 있는 호남 유권자들은 이번에 아무튼 국정심판을 제대로 해보자라는 메시지를 수도권에 있는 또 다른 접전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한테 던져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사전투표가 제도로 자리 잡으면서 사람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는데 익숙해졌다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의미를 봐야 되냐면 이 제도가 없어도 노년층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투표 때. 근데 그렇죠. 이 제도가 없었다면 투표를 안 했을 계층이 투표장에 나왔다 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투표 하루만 놓고 보면 그 투표장에 발길을 안 할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전투표 제도 때문에 온다. 그러면 이 투표층이 누구에게 유리하냐 이게 이제 중요한 쟁점일 그렇지. 텐데 사실 이제 그 지점에서 놓고 보면 일반적인 분석, 정설은 이제 말하자면 사전투표율이 높고 투표율이 어느 구간에 진입하면 야당이 유리하다라고 보는 게 이제 정설인데 예. 지금 이제 그런 정설들이 깨진 게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렇죠. 지금 어쨌든 최근 정치 양상은 양쪽 진영이 모두 다 극단화되고 결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는 그래도 본투표까지를 봐야 좀 알 수 있지만 현재까지 추세로만 보면 이 투표율은 야당이 유리하다. 이게 이제 대체적인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다른 측면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대구 경북만 이렇게 살짝 낮으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강남 서초의 상승폭도 3%포인트로 가장 낮았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면 노년층이라고 퉁치기는 좀 이상한 게 그 좀 더 세부적으로 봐야 되는 게 60대 이상은 80%를 지난 총선에서 투표를 했어요. 근데 70대, 80대 이제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쪽으로 가면은 80대 이상으로 가면은 투표율이 굉장히 낮고 네네. 예, 50% 이 정도 수준이 돼 버리고 70대 역시도 50대 정도 수준의 그런 투표율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60대가 무조건 다 60대 이상을 다 노년층으로 놓고 그게 보수 지지층이다. 이렇게 상정하는 것도 좀 무리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 60대 예. 초반 이제 저희 형이 이제 83학번 네. 64년생인데 예. 이제 환갑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만으로 환갑이니까 이제 여론조 할 때 당연히 60대로 이제 응답을 하겠죠. 그렇죠. 64년, 63년, 62년 뭐 이런 분들 선배들이죠. 근데 이분들이 60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보수화 되긴 했겠지만 진보층도 굉장히 많아서 60대가 민주당이 이제 높을 때도 있어요. 저희가 전국 조사를 해보면 예전에 60대 이상은 저희가 그냥 70대랑 묶어가지고 했는데 묶여가지고 했죠. 지금은 70대 이상으로 묶고 60대는 그렇죠. 따로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든 조사기관들이 한 3, 4년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이제 86세대가 위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60대 같은 경우는 한 절반은 한 뭐 진보 성향이라고 저는 이제 봐야 된다고 보고요. 60대는 예, 60대 한 적어도 한 3, 40%. 지난번에 근데 이 30%대하고 70%대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60대가 네네. 지난 총선에서. 그러니까 이제 5대5로 본다면 예. 점점 늘어나겠죠. 예. 세대 구성의 변화가 있어서 뭐 60대 초반까지는 어쨌든 뭐 민주화 운동을 경험했던 세대들이 편입이 지금 뭐 당연히 물리학적 연령적으로 늙으니까 그렇지. 네, 어쩔 수 없는 4년이 지났어. 그래서 저는 네.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세대는 네. 30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30대가 얼마나 투표장에 나온 30대는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민주당 지지세 굉장히 강한 세대인데 이들의 관건은 투표를 하느냐 안 하느냐, 투표 요인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서 갈리는데 30대 투표율이 어떻게 나올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30대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을 한다면 지난번보다 4년 나이가 많아졌기 때문에 4년 네. 늙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20대 후반이 지금 30대 초반이 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난 대선 때는 2대남이라는 그 어떤 실체가 네네. 있었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지금은? 지금은 그들이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던 계층인데 개혁신당으로 많이 이제 이탈했고 그렇죠. 조금은 보수 성향을 갖고 있던 분들이 약간 중도 보수 뭐 이러다가 최근에 국정심판 프레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네. 당장 뭐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그렇죠.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의 시각도 좀 많이 이번엔 바뀌어졌을 것 같고 이제 저는 아까 이 첫 번째 이제 이 질문지가 왔을 때 선거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 저는 일파만파 대파만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파만파 대파만파. 네, 대파 논란이 시작된 지 꽤 오래됐는데 용산파 있고 수정파 있고 그다음에 선관위에서 쪽파 실파까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근데 사전 투표를 하는 계층들이 주로 용산파, 수정파, 쪽파, 실파? 예. 근데 이제 선관위에서 이런 논란까지 본의 아니게 야기시키게 되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은 20, 30, 40, 또 50 세대까지는 사전 투표가
하나의 이제 정치적인 자기 권리 행사이기도 하지만 컬처예요, 문화. 그래서 본인이 투표한 거 SNS에 올리기도 하고 또 대파 헬멧도 만들고 그렇죠. 디올 가방도 만들고 예. 하나의 문화고 또 놀이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럼 20대들도 사실 대파를 투표할 때 못 가져가? 그거 되게 이상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예. 2024년인데 생각도 못했는데. 네, 우리나라 선진국인데 예. 생각도 못했는데. 좀 이상하다? 이거 예.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이대남들도 한 4년, 뭐 2년 전에 그런 어떤 프레임하고는 완전히 좀 바뀐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투표를 꽤 많이 했을 것 같아요. 20대, 30대들. 그 30대 표심이 뭐 저도 사회부 기자를 오래 했지만 중요한 이들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무상급식 1세대고요. 아, 그렇군요. 학자금이 굉장히 중요했던 아. 또 첫 세대고 그다음에 그 후에 민주정부에서 했던 청년주거 정책이라든지 뭐 그 육아지원 정책에 말하자면 본격적으로 그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라는 세례를 받은 첫 세대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당연한 세대군요. 그렇죠. 예. 그 부분에서 이들이 말하자면 생활인이 되어서 그러니까 20대는 좀 약간 자기가 어디 커뮤니티에 속해 있냐 이런 걸로 집단화되는 경향성들이 강한데 오히려 더 경직되어 있고 그렇죠. 근데 이 30대가 어쨌든 생활인이 된 이후에 자기가 그동안 맺어왔던 사회정책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투표를 할 것이냐 이게 이번 총선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굉장히 그 사회정책 여러 가지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이 세대의 선택에 따라서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네요. 최종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예측은 조금 이따 여쭤보기로 하고 이게 사전 투표를 보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메시지들이 좀 헷갈린단 말이지.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이걸 살려달라는 건지 아니면 괜찮다는 건지 뭐 골든 클로스가 나왔다고 했다가 뭐 백석도 위험하다고 하니까 이게 뭐가 맞는 거예요? 이분의 원래 의도는? 헷갈리게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탄핵 거부권 개헌전에서 200석, 국민의힘이 100석이 위태위태하다라는 메시지가 한동훈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공동선대위원장 또 원내대표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어느 곳에 가서는 골든클로스가 골든클로스가 지금 많이들 나타나고 있어서 마치 원내 일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 같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엇갈리는 메시지가 나오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들 요즘 종편 하루 종일 보고 유튜브 계속 보는데 다 알잖아요. 뭔가 조금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게 선거 캠페인이라는 게 다 잘 아시지만 열세가 되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열세가 되면 한쪽에서는 읍소로 가야 된다라는 이제 나오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이길 수도 있다는 어떤 희망을 줘 자신감이 있어야 투표를 한다. 근데 이렇게 메시지가 꼬이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 낙담층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 우리가 되게 졌구나 이런 게 발생하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보면 되게 강하게 투표 낙담층을 만들어내는 캠페인 어제 오늘 그 어저께부터 이제 뭐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효과적인 전략이 지금 못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주말에 중진들이 다 그렇게 좀 자세를 낮추고 이게 사실 정치적으로 숙련된 정치인이 선거 전에 늘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전략 아닙니까? 열세면. 근데 거기다 대고 다음날 마이크를 잡은 한동훈 위원장은 여전히 이제 말하자면 공포 마케팅처럼 얘기를 한다. 이게 한쪽에서는 낮은 자세를 유지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여전히 굉장히 하이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이게 뭔가 어떤 전략이 뭐냐 이런 부분에서 아 이게 선거가 지고 있구나. 이 총괄적 전략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지역구에 따라서 그냥 거기에 맞는 메시지만 왔다 갔다 해요? 예. 여기에 맞는 메시지. 마이크로 막 뺏어버리대.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어렵다는 거를 그냥 전체 다른 지역 유권자들한테도 그냥 시사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삼겹살 논란도 또 그 식당에 또 갔죠. 원희룡 거랑. 너무 짜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짜쳐. 민주당도 지난번 지방선거 때 잘 안 풀릴 때는요. 뭐 생태탕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먹을 것 같고 진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짜치고 유치한 우리 너무 유치해 진짜. 애들이 지금 저 남자애들 둘이 이제 있는데 20대 이제 중반이 어느덧. 근데 얘네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엄청 싸웠어요. 2살 차이라서. 먹는 거 가지고.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좀 비슷한 관전 포인트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러니까 선거 어렵구나. 말씀하시는 네. 것처럼 저도 예를 들면 그거를 뭐 SNS 상에서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비판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거를 또 비대위원장 또 그 직접 바쁜 시간에 가갖고 원희룡 후보랑 같이 우리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는 삼겹살 먹겠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제 유세나 연설을 보면 어떤 사적 감정이 많이 느껴진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현장자들의 평가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행위를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거 전 캠페인이 한동훈이라고 하는 개인의 어떤 사적 감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이런 인상을 사실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개항에서 이재명 후보가 위선적이다 이런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한 네거티브 전략이 본인 생각은 그럴지 모르지만 전체 판세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너무 자잘한 문제들에 사적으로 반응한다,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이런 인상을 지금 주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자잘한 생각들이 저도 떠오른단 말이죠. 특활비로 소고기 많이 먹었겠지. 그러니까 삼겹살 먹고 싶나? 뭐 이런 생각도 그래서 그리고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도 그 제주도에서 오마카세를 할지 소고기 제가 보도했던 거죠. 그렇죠. 소고기집 그 집은 진짜 비싼 집이야. 비싸죠. 근데 저는 그래도 아까 관통하는 키워드에서 피장파장을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런 의도를 갖고 어떤 행위를 하는데 사람들은 그 행위를 보면서 다른 것도 생각난다. 다른 게 생각이 나니까 상대의 못남만 기억나는 게 아니라 이 행위자의 못남도 기억이 같이 나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묘하게 이재명 대표도 여러 뭐 리스크들이 있다라는 평가들이 언론에 많았는데 이것들이 겹치면서 뭐 파장파장 너나 나나 이런 분위기로 가니까 사실 이게 이번 선거를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에 뭐 범죄 집단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맹공을 했는데 정권 심판론 그 이전에 이종섭, 런종섭 사태와 그다음에 디올백 사태 뭐 이런 게 겹쳐지면서 범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직권남용 이종섭도 마찬가지고 디올백 저것도 수수인데 뇌물수수인지 여부는 가려봐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날 수밖에 저희 없거든요. 동네에 현수막이 교체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방탄국회 뭐 사적 뭐 그거를 위한 정당에 200석을 주시겠습니까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200석이 안 써 있었으면 저는 누가 걸었는지 모르겠는 이 메시지가 어떤 유권자를 대상으로 소구력이 있는 것인가. 근데 뭐 이런 그러니까 지금 방탄 뭐 사적 가족의 뭐 처벌을 막기 위해서 뭐 이런 거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야가 그 지점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캠페인이 좀 막판에 길을 잃은 측면이 보이는. 게 중도층은 있습니다. 누가 생각이 날까요? 이런 경우에 중도층 스윙보터들은 누가 생각나요? 동시에 두 집단이 다 생각난다면 최근에 이미지가 강한 집단이 불리하지 않나요? 그렇죠. 난 이게 이상한 것 같아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그 신문 방송학 이제 뭐 개론 이제 보면은 의제 설정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제를 이제 설정하고 나서 언론 보도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유권자들이 또 판단하고 나가서 투표까지 하게 되는 건데 사실 민주당 일부 후보들에 대한 보수 언론의 굉장히 파상 공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걸 생각하다가 갑자기 삼겹살 논란으로 넘어가면 사실 이재명 원희룡 이쪽 지역은 사실 이재명 후보가 워낙 강한 지역이잖아요. 개항을은 원희룡 후보가 애초에 이기기 어려운 지역인데 아무튼 삼겹살 논란 또 이재명 대 원희룡 여기에 포커싱이 맞춰지면서 보수 언론이 때리고 있는 민주당 일부 후보들에 대한 논란 많이 희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의제 설정 자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이제 중학교에 가면서 문자로 상점 벌점 이런 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상점도 받고 벌점도 받아요. 벌점도 받아요. 네, 벌점도 뭐 받을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상점 벌점이 이제 서로 상쇄 효과를 일으켜서 결국에는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이 뭐 비슷하게 가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층 이슈에서 계속 양당이 상점 벌점을 받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당이 잘해서 계속 몇 년간 상점만 쌓아왔으면 좋겠죠. 근데 사실 현실 정치라는 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이 표층에서 그렇게 해서 상쇄가 돼버리면 결국에 뭐가 남냐면 심층적인 구도만 남거든요. 그렇지. 그 구도가 정권 심판. 정권 심판. 뭐 그래서 저희 신문도 어저께 일면에 그런 기사를 썼는데 그래서 그래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었지. 이게 너무 어지럽게 오고 가다 보니까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스타일이 그걸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득하니 뭐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를 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뭐 그러네 하고 지금 정권 심판이라는 구도가 모든 걸 압살하는 지금 이제 요 상황으로 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선거 초기부터 지금까지 승리의 기준이 151석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비례까지 포함해서 이게 변하지가 않아.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승리의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어. 승리의 기준이 그렇죠. 계속 초기부터 왔다 갔다 했다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120석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더라고. 승리의 기준이. 네. 그러면 자, 이걸 그냥 받아들입시다. 가장 최근의 기준이니까 120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부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죠. 120석이 될 수가 있습니까? 120석에 좀 못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예, 네. 110에서 120 사이가 될 가능성이 있고 물론 예. 이제 100석 미만이 될 가능성도 각 지역구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거기에 도달을 합니다. 근데 예. 이제 워낙 최근에 국민의힘이 열세였기 때문에 예. 원래 여론조사에서는 샤이 야권 표심이 예, 많이 나타나요. 야당이 열세인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근데 예. 이번 선거는 선거 종반, 그러니까 3월 이후부터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열세로 접어들었고 예. 지금은 민주당 200석, 그러니까 범야 200석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예. 샤이 보수가 다시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여론사 꽃하고 리얼미터가 이제 동시에 조사하는 지역구의 경우에 꽃이 민주당 지지율이 한 3, 4%더 나오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좀 덜 나온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지금 실제로 투표를 안 할 분들도 계시죠. 아 이거 정말 못 하는구나. 아니면 투표를 하겠지만 여론조사 응답을 안 하는 분들. 그렇겠죠. 예, 그런 분들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볼 예. 때는. 그래서 대략 한 110에서 120석. 지난번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선전할 수도 있는데 예. 그보다 못할 수도 있죠. 근데 120석은 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115로 잡으면 네. 범야권은 185.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 숫자에 각각의 숫자들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선거전 초반부터 지금까지 151석을 얘기하는 건 단독 과반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단독 과반을 하면 여러 가지 입법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한 견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상적으로 말하는 삼권 분립에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견제 기능을 할 수 있게 의석을 만들어 달라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국민의힘이 120석 미만이 된다라고 하면 실제로 여의도에서는 패스트트랙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하자면 범야권이 180석이 된다는 얘기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보면 완전한 이제 말하자면 그 여소야대 국면이 되고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 가지 또 질문들이 따르는 거고 지금 일부에서 분석하고 있는 대로 만약 200석을 넘어선다 범야권이 이렇게 되면 뭐 단독 개헌도 가능해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할 수 있느냐, 네. 그다음에 이제 단독 개헌이나 개헌을 할 수 있느냐, 거부권도 무력화되느냐, 이게 이제 180과 200의 차이인 거죠. 근데 거기서 국민의힘이 처음에는 그래서 그 한 6주 전, 7주 전에는 과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얘기들도 관계자들이 했었어요. 국민의힘 내부 관계자. 분위기 좋다. 그 공천 파동이 한참 있을 때. 근데 진짜. 그 목표가 낮아지면서 지금 120석이 현실적인 선으로 내려온 것 같고 예. 이 120석이라는 건 지금 이번 국회 구도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당이 원하면 패스트트랙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구도 정도까지만 가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뭐 선방할 수 있다. 선방이다라고 평가하는 건데 그러면 이런 질문이 붙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동훈 위원장이 120석이 하면 의석이 느는 건데 지금 갖고 있는 의석보다는 근데 이렇게 되고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하고 범야가 180석을 했을 때 언론이라든지 여론의 평가가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선방했네 이렇게 평가해 줄 거냐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예. 야당이 압승하는 겁니다. 예. 아니, 저도 이제 그 맞아. 지점을 봤는데요. 예. 그 100석 미만이면 예. 국민의힘 폭망, 윤석열 대통령 레임덕, 예. 그다음에 한동훈도 끝이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할 거예요. 예. 근데 130석 이상이면 한동훈도 승리라고 이제 평가를 할 거고. 그렇죠. 패스트트랙선을 무너뜨리는 예, 거니까. 근데 120석은 애매하거든요. 근데 보수 언론에 봤을 때는 120석의 경우에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레임덕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근데 다만 한동훈을 죽일 것이냐 아니면 계속 가져갈 것이냐. 예. 보수 언론에서는 아마 오세훈, 홍준표 등등 있지만 요번에 원희룡까지 아웃되고 혹은 동작으로 나경원도 아웃되고 또 분당에서 안철수도 아웃되고 그러면 스쿼드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예. 한동훈을 기껏 지금 키워놨는데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120석 정도면 아직까지는 생명을 좀 남기고 후위를 도모할 수 있다. 예. 그 기준점을 120석으로 잡은 것이 아닌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아마 이 120석이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추론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신 분석이 맞으려면 그냥 네. 현직 기자의 감각으로 120이 넘어야 됩니다. 121이라도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그렇죠. 들면 패스트트랙선을 무너뜨릴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패스트트랙선이 결국 범야권이 안 무너지면 120석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그 여당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소한의 생존이 가능한 건 본인들의 의석수가 아니라 범야권이 180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 정도 선에서 방어가 된다라고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적인 뭐 향후 진로를 논할 수 있을 텐데 그 선이 무너져 버린다 이러면 사실 좀 다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당분간 200석 이상은 범야권이 200석 이상은 불가능합니까? 아니, 가능하죠. 가능합니까? 가능한데 예. 지금 이제 200석 얘기가 나오는 순간 유권자들은 보수는 물론이고 이제 중도 보수 성향 유권자들 200석이면 또 민주당이 너무 자만해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고 견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말을 안 하는 게 낫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 지난 총선 때도 사실 대다수가 한 150석, 160석 정도 예측을 했는데 한 유시민 장관님은 이제 180석까지 예측을 했지만 그거는 뭐 많이 보도가 안 됐고 사실 민주당에서는 애써 눌렀죠. 그런 예측하지 그렇죠. 말라고.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간 거지. 지금 한 200석을 넘는다라는 예측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 견제 심리가 발동이 돼가지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한 100석 넘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재는 좀 그런 분위기다. 그래서 200석이 조금은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 200석 마찬가지 얘기인데 200석이 됐을 때 견제 심리가 강해질 거냐 낙담 심리가 강해질 거냐의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상당한 이제 경기나 이런 데서는 이제 보수층이 상당한 낙담, 어차피 내가 투표해도 지겠구나라는 이제 낙담에 접어드는 단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뭐 평가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엔 심층에 있는 정권 심판이라는 구도가 얼마나 강력한 것이냐, 이거가 이제 개표함을 열어봐서 민심으로 확인돼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렇죠. 다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너무 못하는데 뭐 탄핵을 하거나 이런 건 현실적으로 완벽한 위법 증거라든지 엄청난 또 정치적 격변이 있어야 되니 이번에 확실하게 민주당이나 야권을 밀어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 국정 주도력을 야권이 가졌을 때 얼마 어떻게 하는지 보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를 한번 혼내줘야겠다. 뭐 그래서 그 윤재욱 원내대표도 회초리가 몽둥이가 되면 안 되겠다, 안 된다라는 읍소를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게 이른바 이제 말하자면 이번에는 확실히 혼을 내주고 전국 주도권을 준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이제 판단하는 이런 심리가 작동할 수도 있다. 뭐 그게 이제 말하자면 뭐 200석이 됐던 어쨌든 지금 누가 보더라도 압도적인 패배 이거를 해서 민심을 한번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 그 바닥에 민심이 있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비슷하게 나온다고 치고요. 21대 총선과 비슷하게 나온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서울, 경기, 부울경의 격전지만 한번 조사를 해보면 그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이제 희망이 있잖아요. 전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조금 더 정밀하게 서울 쪽에서는 격전지가 동작을 격전지로 분류하고 있죠, 아직도. 그렇죠. 예, 어떻게 보세요? 나경원 후보가 또 앞서는 조사들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물론 나경원 후보는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40% 초중반 득표를 하는데 그쳤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지난번 전당대회 때 어떻게 보면 반윤 후보로 좀 핍박을 받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동정표가 좀 있었죠, 초반에. 그래서 뭐 초반에는 많이 앞서는 결과들이 있었는데 후반에는 유사명 후보가 좀 이기는 결과들이 다시 나타나면서 역시 이 지역은 민주당 강세 지역인가 보다 했는데 이 한강벨트에서 동작을, 그다음에 영등포을, 김민석 상황실장이 있는 이쪽 지역들이 강남 서초에서 이렇게 서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화됐다는 얘기를 김민석 상황실장이 사실 제가 사는 지역구, 제가 이제 거기 유권자입니다. 그러시군요. 김민석 상황실장이 이제 같네, 지역구가. 저랑도 같아요. 그렇습니까? 영등포, 저도 영등포 우리예요. 그래서 방송에서 오가면서 만나니까 그럼 당연히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죠. 근데 아무튼 김민석 상황실장 본인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보수화됐다. 그리고 재개발 욕구가 있기 때문에. 맞아. 재건축 때문에.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선거는 맞다. 근데 이제 동작을도 그렇고 영등포을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요번에 굉장히 5% 이내에서 5% 이내에서 초접전 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는 끝까지 안심을 할 수가 없어요. 동작을이나 영등포을 입장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두 곳을 뺏긴다는 이야기거든.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죠. 그러면 서울이 8개였거든요, 국민의힘이. 그러면 만약에 다른 곳을 못 뺏어오면 국민의힘이 10개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만약에 이쪽이 다 넘어간다면.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용산 같은 경우는 또 권영세 의원이 지금 네. 안 좋거든요. 그렇죠. 거기는 이제 박빙 열세 지역으로 이미 그렇죠. 분류가 돼서 예. 물론 이제 그 공표 보도가 무력화됐지만 PMI 조사 한국경제신문에서 권영세 후보가 이기는 결과가 네. 잠깐 발표됐다가 선관위에서 네. 이제 공표 보도 못하게 했는데 예. 그건 이제 샘플링에 이제 문제가 그렇죠, 있다고 이제 그렇죠. 봐서 근데 이제 이쪽 지역은 아무튼 권영세 후보가 좀 열세인 거는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 지역은 열세인 걸 인정하고 쫓아가야 된다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근데 동작을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나 뭐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거는 어느 쪽에서 이긴다고 이제 판단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8번 갔나요? 9번 가셨나? 그렇죠. 8번 하고 8번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나경원 후보가 이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상징성 이분은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도 나갔고 뭐 대권 주자에 여러 번 오르내리면서 지지율도 나왔던 분이고 예. 지난번 국회 선진화법 조국 대표가 직접 가서 지금 1심도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다. 4년째 지금 재판이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사명 후보하고의 이제 대결 구도이기도 하지만 정권 심판의 상징적인. 그러니까 예. 원래는 약간 반윤이고 비윤이고 뭐 이런 동정표가 있었는데 점점 다시 친윤으로 이제 포지셔닝 되면서 나경원 후보가 조금은 불리한 국면으로 갔고 이재명 대표가 아무튼 거기 이제 집중적으로 가면서 그렇죠. 공을 들이고 있고 한병도 본부장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여기서 무너지면 서울 무너진다. 여기는 지켜야 돼. 여기서 이기면 서울 다 이긴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동작을은 민주당도 총 집결을 할 겁니다. 결집을 해서 투표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 동작은 나경원이라고 하는 인물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랑 이 선거가 이제 말하자면 정권 심판 성격의 선거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의미에서의 어떤 굉장히 격전지고 말씀하신 대로 동작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번 선거 전체가 의미 부여가 규정이 좀 되는데 근거가 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양당에서 모두 보고 있는 것 같고 예. 근데 여기 그리고 이제 송파병도 사실 그래요. 여론조사 상으로만 놓고 보면 예. 송파병도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는 이 두 군데는 서울에서 좀 열어봐야 지금 말씀하셨지만 송파에서 민주당이 2개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송기호, 남인순 어떻게 네. 보십니까? 송기호 후보는 열세 여론조사가 조금 더 많았던 것 예. 같아요. 이제 배현진 후보가 워낙 그때 또 피습도 당해서 그 이제 동정 표심이 있고요. 예.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송기호 후보는 여전히 좀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고 다른 지역들은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예. 나경원 후보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그 원래 이제 이쪽 지역에서는 이제 한일전으로 가자. 그 이제 민주당 다른 후보들이 아마 그런 조언을 유상명 후보한테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 이재명 대표도 나배 발언을 한 거고. 근데 그거보다는 더 타격이 된 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비윤에서 친윤으로 간 거. 예. 그 국민의힘에서 공동선대위원장 맡고 국민의힘의 핵심으로 다시 돌아간 거. 이 부분이 조금 정권 심판론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을 나경원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나경원 후보가 지금 그런 차원에서 조금 지지율이 최근 들어서 역전된 결과들이 나타난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권영세도 마찬가지입니까? 권영세 후보는 이제 용산 지역구고 용산 대통령실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요. 이태원 참사. 그러니까 이제 용산 주민들은 교통 피해가 굉장히 커요. 대통령 이제 출퇴근하면서 그러네요. 교통 통제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고요. 예. 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이 투표할 동력을 많이 잃었죠. 예. 그래서 이쪽 지역은 제가 이제 이쪽 그 캠프에는 아는 지인들이 좀 있어서 예. 기동량 해보면 아무튼 어려운 캠페인을 처음부터 하고 있었던 거는 본 캠프에서도 알고 있고 지금 쫓아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워낙 그 서울에서 죽을 썼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동작을이나 영등포를 뺏어오고 그 다음에 양천갑이 황희가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던데, 네. 예, 구자룡과.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서울이 쉽지 않구나. 민주당이 네네. 한두 개 뺏길 수 있겠다. 그런 생각 8개에서 한두 개 뺏길 네네. 수도 있고 9개나 10개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강벨트에서 예. 동작, 그다음에 영등포, 그다음에 양천까지 가면 계속 서진을 하는 건데 그렇죠.
만약에 영등포을이 요번에 민주당이 지게 되면 다음 선거 때 양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아니다. 김민석 상황실장도 초반에는 중앙당위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지역에서 거의 안 보였어요. 그래서 지역 예. 주민들이 사실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냐. 근데 그렇죠. 선거 이제 중반부터는 김민석 상황실장이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이제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영등포을 그다음에 동작을이 다시 민주당이 선거 종반으로 들면서 강세를 보이면서 양천으로는 조금 여론조사 결과들이 좀 안정되게 민주당 입장에서 양천을은 그런데 양천 갑도 안정되게 양천 갑도? 안정되게 나타나고 있고 예. 이 경선이 워낙 또 사실 양천 갑 같은 경우는 뜨거웠었어요. 이런 지역일수록 예. 좀 후유증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예. 사실 낙선한 후보들이 전 후보들이 열심히 돕는 캠페인 모습을 최근 들어서 저희가 많이 봤는데 그렇죠. 국민의힘은 조금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아. 국민의힘은 하나된 모습, 원팀의 모습이 예. 과거에는 민주당이 좀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예. 국민의힘이 많이 분열돼 있어요. 그래서 낙선한 후보들이 열심히 안 돕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렇겠습니까? 좀 장애참만 해도 어떻게 그러니까 저 사람 말이 안 되는 떨어지면 거야. 저 사람 떨어지면 네. 다음에 내가 또 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열심히 안 도와요 사람의 심리가. 근데 민주당은 이번에 정권 심판 정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래 한번 우리가 원팀이 돼서 내가 떨어졌지만 공천된 후보 열심히 돕자라고 해서 어디 부산에 보니까 막 열심히 막 같이 절도 하고 배재정 후보 그렇죠. 네. 근데 국민의힘은 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양천 갑도 좀 그런 후유증이 있습니다. 이게 서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박빙이고 서로 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경기는 제가 곰곰이 보니까 민주당이 더 얻을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던데 경기는 국민의힘이 워낙 더 얻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 숫자로 생각을 해보면 7개 얻었잖아요. 네. 지난번에. 어떻게 보십니까? 경기 같은 경우는? 지금 7개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분당 갑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분당갑도 예. 사실 굉장히 격전지로 보다가 최근 여론조사 보면 조금 벌어지는 추세거든요. 뭐 여전히 오차범위 안에 있긴 합니다만. 예. 근데 여기 굉장히 상징성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그렇죠. 의원 대 이제 이강재 그다음에 의원이. 김은혜도 있잖아요. 네, 저기.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놓고 보면 네. 경기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경기도에서 말하자면 국민의힘이 중상층 이상들이 사는 해볼 곳. 만한 네. 그 지역이었는데 그런 지역들이 박빙으로 가거나 박빙 열세로 가면서 사실 이제 경기에서는 더 그 오히려 의석수가 줄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2번이나 했고 예. 경기에서 지난 대선에서도 경기에서는 지는 선거에서도 어쨌든 압도적 선택을 받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 정서가 남아 있고 지금 이쪽에서는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으로 빠져나가면서 이른바 이제 말하자면 뭐 반도체 벨트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경기 남부에 공을 들였는데 이번 선거 초반 전에 이미 그게 별로 신통치 않다라는 게 드러나면서 사실 이제 국민의힘도 많이 동력을 잃었고 다만 경기의 변수는 뭐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에 따르면 이제 김준혁 뭐 양문석 의원의 막말이라든지 뭐 부동산 대출 문제가 실제로 5개에서 10개를 바꿀 수 있다라는 주장을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데 그거가 실제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 이런 거는 뭐 마찬가지로 내일 개표를 해봐야 투표함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양문석, 뭐 김준혁 이 후보들의 논란이 된 게 벌써 한 3, 4주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최근 공표 직전까지 정당 지지를 보면은 다른 지역의 정당 지지를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예, 공천이 확정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각 지역구별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 사실 뭐 정책위장을 맡고 있는 유이동 의원 예. 여기서 지금 삼선을 했는데 여기는 굉장히 안정적인 지역이었어요. 어디죠? 평택병입니다. 평택병. 유이동 정책위의장. 예. 여기는 굉장히 보수적인 안정적인 선거구라고 판단을 했는데 여기도 지금 김현정 후보 맞습니다. 격차가 많이 줄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꽤 많아졌어요. 있죠. 이천, 네, 분당 이천- 갑을, 네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포천. 네. 예. 그리고 인천도 배준영, 윤상현 여기 굉장히 거기는 안정적이었거든. 안정적인 지역이었는데 지금 붙었단 말이에요. 윤상현은 붙었어. 예. 확실히 그리고 그죠? 배준영 후보도 지금 굉장히 안심할 수 없는 아 그렇습니까? 격차가 블랙아웃 직전에 발표된 결과들을 보면 네. 많이 줄었더라고요, 격차가.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인천은 사실 지난번에 아무튼 이 두 의원이 윤상현 의원은 이제 무소속으로 됐다가 입당을 했지만 예. 잘 버텨줬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인천도 제가 이제 국민의힘 이제 관계자들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경기, 인천, 충청 지금 다 안 좋다는 거예요. 내심. 걱정이 그러니까 많다. 제 계산은 네. 185보다 더 나온다. 왜냐하면 자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서울하고 경기가 그리고 저 의석수가 더 많거든. 많죠. 60. 근데 이제 서울에서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2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민주당이 네. 경기에서 플러스 3이나 플러스 4를 하면 이거는 민주당이 더 가져가게 되는데 그거 다 제외하고 서울 경기 퉁쳐 갔다고 쳐. 네. 플러스 마이너스 갔다고 치면 부울경이 지금 심상치가 않거든. 네. 그러면 서울하고 경기 보고 부울경만 보면 되는데 부울경에서는 3 플러스 1 플러스 3으로 민주당이 열세였기 때문에 민주당만 계산하면 돼. 민주당은 7개밖에 못 가져갔거든요. 지난번에 3 플러스 1 플러스 3이었어. 근데 여기에서 지금 11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데 11개, 12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플러스 4야. 플러스 4고 비례해서 플러스 2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플러스 2. 그럼 플러스 6이거든. 네. 지난번보다 뭐 서울 경기가 경기를 비슷한 구조로 나오면 서울 경기를 퉁치면 부울경에서 한 5-6개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부울경에서 한 4개, 네. 4개, 비례에서 한 2개. 네. 그러니까 부울경하고 비례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렇게 되면 103 빼기 이제 국민의힘 입장으로 보면 103 빼기 6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제가 숫자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뭐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저는 이제 계층 문제로 놓고 보면 네.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남양주 같은 데가 예. 그 아파트 단지가 막 들어서기 전에는 네. 국민의힘 전신 이제 뭐 그 전신 이제 국민의힘의 전신 정당들이 그래도 유리한 지역이었어요.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도시에 가까운 지역이긴 하지만 이제 여러 복합 지역으로 보면 근데 지금 부울경의 구도에서 놓고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신도시가 더 양산이라든지 신도시들이 아파트들이 들어온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좀 고전하고 있는 네. 뭐 이런 양상들이 있고 그게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추세로 확인이 된다면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PK는 그냥 보수의 텃밭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 구도 자체가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12개까지 가버린다 이러면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러니까 28개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뭐 12개를 점한다라고 하면 뭐 상당한 접전인데 지금 여론조사 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올 수도 있는데 실제 저는 이 지역이 서울 경기보다 투표를 열어보면 여론조사에서 샤이가 훨씬 많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럴 이렇게 수도 봅니다. 있어. 예. 왜냐면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예측조사하는 이제 학자들 20대 총선까지는 늘 여당 과대 예측으로 예측 실패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 총선 때는 뭐 보수적으로 봐도 민주당이 170, 80석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항상 여당 과대 예측으로 했기 때문에. 예측 실패를 했기 때문에 좀 낮췄죠. 근데 실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렇지. 이번에도 네.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봅니다. 네. 여론조사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은. 당연히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민주당 네. 107, 80석, 국민의힘은 한 115에서 120석 정도. 근데 실제 계산해 보면 200석 정도 나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러니까 이게 머리는 200석 쪽으로 나오는데 설마? 근데, 설마 또 과거에 또 예측 실패 경험. 그러니까 네. 또 샤이 표심이 있을 거야. 근데 기대 섞인 전망을 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시민 장관님이나 아니면 여론조사 꽃 대표인 김어준 공장장 같은 경우는 200석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는 조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180석 안팎. 저도 주변에 하도 그렇죠. 200석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서 네. 그 MBC에서 만든 여론조사 앱 있잖아요. 네. 다 전체 지역. 여론에. 다 더해봤어요. 그러니까 나올 것도 같아요. 보면 그렇죠. 예, 나올 것도 계산은 같은데. 예. 숫자 상으로는 나와. 근데 네. 이 지역을 이제 특히 이제 부울경이 그런데 네. 지역을 보면 근데 여기서도 이길까? 이런 이제 네, 말하자면 약간. 생각이 그렇지.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 객관적인 데이터는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실제 이제 말하자면 그게 배반당하거나 혹은 결과가 달랐던 적이 많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그 어떤 예측폭의 역동성으로 보면 지금 부울경에서 만약에 지금 여론조사 투표 전까지의 여론조사 흐름대로 나온다면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 건데 실제 이제 그 정도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는 그렇죠. 좀 근데 지켜봐야 2월 됩니다. 2달 전만 해도 이런 고민 해봤습니다. 그래요. 전혀 이게 황당한 지금 180이냐 200이냐 네. 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국민의힘은 참 아주 난감한 상황이죠. 예, 난감할 겁니다. 100석. 근데 어제로 사실상 뭐 시효가 만료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는 끝까지 이제 네, 완전. 단일화를 안 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면 99개가 된 거야. 근데 99개가 됐는데 거기서 민주당이 거기서 민주당이 됐어. 네. 그러면 장해찬은 다시 정치 못해. 뭐 예.
근데 이미 지금 국민의힘 부글부글 하고 이게 중앙 언론에 잘 보도가 네. 안 되는데 네. 장해찬 후보가 이제 현장에서 유세라고나 할 때는 용산이 자기한테 있다라는 얘기를 엄청 강하게 그렇죠. 어필을 하는 거죠. 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왠지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 아니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숫자상은 그래. 하필이면 99. 99가 됐는데 장해찬이 졌어. 아. 국민의힘도 졌어. 네. 최문호 되는 겁니까? 네. 최문호? 최문호?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99대 201이 돼버린 거지. 네. 그러면 장해찬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천하의 역전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의석을 떠나서 아무튼 네. 장해찬과 이준석을 봤을 때 이준석이 네. 만약에 화성을 해서 선전해서 아깝게 2등 되는 것과 네. 여기서 장해찬 후보가 완주했는데 3등이 되는 거하고는 이게 정무적인 판단에서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럼요. 의석이 만약에 101석이 돼도 장해찬 후보는 사실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럼 그 이상. 네, 근데 지금 99석 진짜- 되면 이제 한국 떠나야죠.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저는요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국민의힘 지지를 떨었다라고 하면 우리 사무실에 막 쳐들어와서 유튜브 찍는 할아버지들 옛날에 되게 많았었어요. 네. 장해찬 후보가 어떻게 그 동네를 걸어 다닐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쵸. 99석 되는데 거기 민주당 후보가 되면. 네.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그 정도의 참패를 당하면 누군가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이생량이나 그렇지. 뭐또 스케이프고트. 네,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네. 민주당이 과거에 패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정도의 참패를 당하면 장해찬 후보뿐만 아니라 뭐 어쨌든 그쪽 지지층 입장에서는 네. 이 화난 마음을 꼭 보낼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예.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죠. 99석이면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자꾸 99 강조하면 또 이게 방송심의위원회에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 9번? 네, 아니, 뭐 구를 윤하철도 유튜브니까. 999. 네. 아 그거? 네. 또 그거까지 생각하세요? 복면가왕 9번. 야, 이런 것까지 사전 검열을 해야 되다니. KBS도 뉴스 9을 시작할 때 KBS 9라고 시작을 하던데 발언하면 바라남의 구조. 예, 그건 뭐 너무 전통적이었던 거라 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하고 새로운 미래하고 정의당의 미래도 참 궁금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의석수를 네. 계산하는 거를 얼추 지금 뭐 이택 네. 대표님도 하셨지만 그러면 지금 양당을 합치면 한 185 정도 어쨌든 네. 주고받을 수 있지만 예. 그럼 15개 정도가 남는 거죠. 근데 그중에 그렇죠. 지금 지지율 분포로 보면 조국신당이 한 8에서 뭐 12까지도 가능한 네. 뭐가 나오면 그럼 사실 한 서너 개 남는 거거든요. 무소속 제외하면. 그럼 이 서너 개를 정의당이 지금 6석이었는데 예. 뭐 정의당이 한 석도 못하는 여론조사 결과도 지금 다수 그렇죠. 있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진짜 빨리 변한다고 생각하는 게 올 초만 하더라도 양쪽이 너무 진영화되고 극단화되면서 굉장히 넓은 중원이 있어서 삼지대가 나오면 뭔가를 해볼 수 있을 것처럼 역대 다른 선거들과는 달리하는 전망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게 이준석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투영이 됐었는데 사실 이제 그 선거전이 진행되면서 또 그들의 어떤 기량 부족으로 인해서 그 전망이 완전히 지금 빗나가고 있고 그 새로운 미래도 지금 뭐 지역구 한 석 정도가 보이고 만약에 예. 지역구를 얻으면 준연동제기 때문에 3% 이상이 돼도 이제 비례가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지역구 한 석 정도 그러면 이제 개혁신당도 지금 이준석 대표는 지역구에서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고 뭐 무박 48시간 유세인가요? 그 굉장히 어려운 싸움 하고 있고 그러면 지역구 비례에서 한두 석 정도 이렇게 보면 사실 소수정당들 제3지대는 완전히 이번 선거에서 괴멸적인 타격을 입는 상황으로 봐야 2석 정도 나오려면 한석 3%가 자우량 넘어야 되고 네. 2석 나오려면 어느 정도 뭐5% 정도는 네, 나와야 5% 되는데. 정도. 와, 근데 지금 쉽지 않네. 개혁신당하고 새로운 미래는 예. 자동답 방식에서는 한 4% 정도 나오기 때문에 예.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예. 이제 새로운 미래는 이제 김종민 의원이 최종갑에서 아무튼 배지를 주셨기 때문에 저 주웠어. 저는 이제 고등학교 선배니까 막 예. 이렇게 편하게 얘기했습니다. 예. 주셨기 때문에 예. 아무튼 비례에서 어쩌면 못 얻거나 한 석 정도 더 가져가면 그렇죠. 새로운 미래 한 2석 정도. 예. 개혁신당도 잘하면 2석 정도, 한 석에서 2석. 비례해서. 예, 비례해서 그러면 이제 천하람 후보까지는 되는 거고요. 근데 저희 조사에서 자유통일당 거기 포함을 시켜서 했는데 막 8번? 4% 5%막 그렇게 나와요. 8번이? 네, 정가원 예. 목사. 그다음에 황보승 의원, 그다음에 석동현 네. 변호사까지도 될 가능성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계산대로 하면 정의당은 한 명도 못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의당은 3% 미만으로 지금 여론사가 나오기 때문에 와, 정의당 0이라는 것도 한국의 정당사의 충격적인 네. 거네요. 그렇죠. 예. 충격적인 어떤 결과가 되는 거고 예. 지금 새로운 미래나 개혁신당도 사실 그거보다 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응답 방식에서 보기를 한 뭐 10번, 12번 정도까지 할애해서 하는데 실제 예. 투표용지는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 선택지가 많아진 투표에서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예. 좀
보수적으로 본다면 한 석 정도씩. 네. 그러면 새로운 미래는 어떻게 보면 김종민 의원만 당선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러네. 정의당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히 봅니다. 나머지 한 40개에서 42개 정도를 누가 가져갑니까? 어떤 비율로 가져갈까요? 조국혁신당, 그다음에 국민의 미래, 더불어민주연합이죠. 이렇게 네. 세 당이 3등분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 미래가 그래도 15석 이상은 가져가겠죠. 15개? 한 6개, 7개 정도는 가져갈 거라고 예, 보고요. 16, 7. 예, 조국혁신당이 한 15석 정도는 15개. 가져갈 것 같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연합이 한 9석, 10석 정도 가져갈 것 같고 한참인 후보 네네. 가슴이 쫄리겠네. 10번인 후보들이 가슴이 네. 쫄리겠군요. 10번까지는 언젠가는 이제 네. 이렇게 또 물려받을 수 있으니까 예. 10번까지는 그래도 좀 희망을 가질 수 있죠. 이게 만약에 아주 어중간하게 199나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법약권. 199는 어중간한 게 아니고 압승이죠. 아니. 그게 이제 아까 그 개헌선 네. 200석이 아니고 네. 195나 그 190대 중반 때 끝났어. 190대 중반 때 이제 어중간하잖아요. 예? 개헌선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개헌선을 기준으로 보면 사실 개헌선은 예. 엄청난 그렇죠. 그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역대 예. 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만 네. 3분의 2 그렇게 가져간 적이 있고요. 네. 없었어요. 네, 한 번도. 없죠. 예. 자 190대 중반. 네. 근데 거부권은 아직도 행사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네. 전국이 완전히 교착 상태가 되고 네. 그 당장 걸려 있는 게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서 수사 은폐하려고 한 거 아니냐 네. 이거잖아요. 네. 그거랄지 그 전에 있었던 디올백이랄지 주가 조작 의혹이랄지 양평고속도랄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 이제 한꺼번에 다 특검하자 이렇게 나올 텐데 그게 어떻게 될까? 이게 방어가 가능합니까? 그 190석이 되면 또 그때 190석이 넘어서는 진짜 범야권이 상황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조기 앞에 고지에 200석이 보인다라고 하면 굉장히 또 역동적인 상황이 펼쳐질 수 있고 지금 이렇게 가면 사실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이라는 표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사실 정부가 뭘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여권 자체도 굉장히 요동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판단을 해봐야 되는 일이긴 한데 예를 들면 그냥 방송이니까 재미를 위해서 얘기하면 199가 됐다. 근데 새로운 미래 김종민 의원이 당선이 된 거예요. 예. 근데 김종민 의원이 나간 게 사실 새로운 미래가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민주당이다 이런 슬로건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 후보가 안 나오고 나서 요새 캠페인 그렇게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못하죠. 네, 민주당 지지층을 자극하면 안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네. 이런 판단들은 작동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개혁신당이 2명인데 개혁신당이 지금 보수에 가까운 야당인데 어쨌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개혁신당은 어느 포지션에 있을 거냐 이러면 개혁신당은 특검 찬성한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포지션에 가면 의석수에 비해서 이들이 굉장히 스윙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죠. 그렇겠네. 예. 상황 자체는 굉장히 역동적으로 바뀔 것 같고 심지어는 이택수 대표께서 말씀하신 185석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에 대해서 민심의 향방에 따라 또 새롭게 팩트가 툭 나와버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네. 될 수 있? 민주당이 개혁 드라이브를 초반에 많이 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그렇게 표를 많이 몰아주고 의석을 몰아줬는데 네. 뭐 했느냐 이런 비판적인 여론이 20대 총선 후반에 있었기 때문에 국회 후반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열심히 개혁 드라이브를 걸지 않은 의원들은 많이 낙마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본 당선자들이 아마 이번 22대 국회 초반에는 굉장히 강력한 정부 견제, 윤 대통령 견제, 특검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는 있어. 구성비를 놓고 보면 예를 들면 단독 과반 이상을 해버리면 이재명 대표의 완벽한 승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심지어 한 6개월 전에는 이재명 체제로는 선거를 못 치른다라는 여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그걸 다 물리고 일부 떨어져 나가긴 했지만 본인이 그 공천에서 엄청 자기 사람 심는다라는 비판을 감수하고 만약에 단독 과반 이상을 얻어낸다 하고 이러면 범야권이 이렇게 했어. 하면 이제 결과적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완벽한 승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네.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 때는 사실 이제 코로나 관리를 잘했다. 지금 이제 이 팬데믹 시대에 정부에 좀 힘을 실어주자 이런 여론으로 인해서 민주당도 사실 그때 그렇게까지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차기 대선을 도전하고 있는 입장에서 자기가 어쨌든 당의 체질을 자기 사람
자기 당으로 예. 만드는데 성공하면서 단독 과반 이상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야당의 탄생을 의미하겠죠. 여기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김한 한결의 기자였습니다. 최경련의 정치본색 내일도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